(76쪽) 백제의 성립과 발전 가겠습니다. 첫째 줄 볼까요? 부여와 고구려 계통의 유임인 비류와 원조가 남아있다. 고구려 왕위가 유리왕에게 넘어갔죠. 네, 그래서 어머니 서손호와 함께 남하하게 되었다. 여기 미추홀에 나라 하나 세웠고, 여기는 오늘날 서울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웠다. 이게 백제다. 그래서 이 미추홀에 세웠던 비류는 통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비류백제라는 표현을 써요. 비류백제다. 한 50여 년 정도 지탱하다가 여기에 통합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천은 출발점은 비류백제 출발했지만 결국은 백제의 땅이 되고 말았겠죠. 이래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래성에 도읍을 정했다. 백제는 초기에 만 54역 중에 하나로 시작. 유이민이 지배층 형성하는 가운데, 즉 유이민이 지배하게 됐다는 뜻이죠. 점차 주변 지역을 복속, 세력이 확장되었다. 백제의 건국설화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거의 일치하게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왕 들어갈 겁니다. 고이양 들어갑니다. 시기를 본다면 3세기가 되겠습니다. 3세기 고이양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율령반포. 율령반포. 아까 설명드렸어. 율령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형법과 행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즉 법치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율령이 반포되었다. 범죄 저지를 경우 형법의 단죄를 등. 그다음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법이 필요하겠죠. 뇌물 관리 받는 종신형. 뇌물 받는 관리는 종신형. 되게 엄하게 치료였죠. 뇌물 받는 관리는 종신형.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을 경우 처벌받는 법이 뭔지 다 아시죠?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김영란법. 네, 그래서 뇌물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저는 일절 불가능하죠. 아니 목숨 내놓고 하면 상관없어, 그죠? 네. 이렇게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시험을 던지고 뇌물 받거나 정심 한 끼 얻어먹으면 안 되겠죠. 네. 절도시 유형과 2배 배상. 네. 절도시 2배 배상. 일체기법을 정하였다. 이걸 일체기법이라고 하더라. 백제가 그나마 좀 더 현실적 아닌가요? 그죠? 백제라는 나라가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게 일체기법이죠. 좀 심하게 했던 나라들 있죠. 구현은 뭐라고 그랬죠? 일책 12법. 좀 비현실적이네. 고조선 하는 김에 한번 더 해볼까? 노비. 살벌합니다, 이거. 네, 배고파서 지나가다 여러분 수업 끝나고 지나가는 파리바게뜨 빵집 가가지고 빵 하나 주먹었다는 갑작스럽게 노비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나마 백제가 조금 더 현실적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들이 범죄는 일책삼법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범죄를 했으면 일책삼법입니다. 가끔 이걸 합력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백제를 일책이법으로 외웠습니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이 범죄를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책삼법이다. 육자평제도와 16관등제도. 되게 중요한 단어들 막 나오죠. 육자평제도. 자평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장관이 6명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장관이 6명이 있다. 그리고 16관등제다. 공무원의 직급이 지금 현재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9급 공부를 대부분 많이 준비하죠.
지금 현재 공채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공채를 모듈로 한 게 9급, 7급, 5급이에요. 오케이? 시험 봐서 공개처에서 모듈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이제 9급, 그 다음에 7급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9급 하는 이유는 뭘까? 7급에 자신이 없는 거잖아, 지금.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 9급 합격하고 난 다음에 7급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사촌 동생이 인천시 9급에 합격했다 1년 근무하고 때려치고 7급에 합격이 나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하면서 저녁에 공부가 되잖아, 퇴근하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다니고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난 다음에 7급을 1년 만에 합격에 나갔어요. 네. 지금 5급 달았습니다. 네. 지금 5급 공무원입니다. 괜찮죠? 나중에 여러분도 9급 합격을 난 다음에 에이씨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대신에 행정학은 완벽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9급에서 3급, 아니 8급은 3급 3년 지나면 자동 진급이 돼요. 9급에서 7급은 3년 지나면 자동 특별하게 본인의 하자가 없는 한은 된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 뭐 10년 걸리고 15년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 점수 따가지고 승진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퇴근하고 술 처먹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처먹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다니고, 그냥 맨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언제 승진해? 동기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본인이 계속 그 자리 유지하고 있어, 어떻게 해? 한참 지나면 어떻게 해? 뭐 계장님, 과장님 불러야 돼, 동기한테. 창피하잖아. 때가 되면 때에 맞춰서 승진시험 보고 또는 승진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도 하고 그게 공무원의 메리트예요. 한 군데 수습되는 애가 내 노력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시라고. 더 빠른 방법은 때려치고 7급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걸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하고 실패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취업도 안 돼요. 왜? 그 사이에 나이 먹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왜? 신규 세력들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되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승진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삼아서 올라가시면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육자평 10주 관등제, 그래서 공복제도. 공무원의 복식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옷의 색깔에 따라서 본인의 등급을 알려준다. 자비청이죠. 자색, 비색, 청색.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색깔이. 즉,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법 또는 율령이 반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뭐죠? 다 법치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이잖아요. 육자평 16관등. 이렇게. 신라는 몇 관등이죠? 자, 볼까요? 월백제 신라 관등을 한번 볼까요? 10여 관등. 백제 16관등. 여기 뭐죠? 17관등. 이게 이제 암기상이에요. 10여 관등, 16, 17관등. 이렇게.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여 관등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정교과서 10여 관등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 공무원에서는 14 정도 보는데요. 그냥 통상 10여 관등 정도 보셔야 됩니다. 3번 왕이 형제수습이 실현되어 고도효과의 기반과 한강률을 완전히 장악했다. 낙랑과 대방을 공격하여 대방 태수를 살해하기도 했다. 서진과 교류를 하여 외교관계를 맺기도 했다. 고의항에서 중요한 건 1번, 2번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안 하셔도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중점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세기 최고 전성기왕 갈 겁니다. 이제 근초왕입니다. 근초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 네. 확률적으로 출제 빈도수 가장 높은 게 4세기 근초왕이다. 왕위를 부자세습으로 바꿨다. 네. 형제세습에서 부자세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자세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자식의 왕이 계승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 남으로는 마한을 정복 369년, 북으로는 평양성을 공격. 순서 물어봅니다. 마한 공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양 공격입니다. 평양성 공격입니다. 연도를 몰라도 돼요.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마한, 그 다음에 평양성서.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마한 지역이에요. 오늘날에 본다면 강주광역시, 나주, 그 다음에 크게 뭐 요즘 도시로 본다면 이런 도시가 그 지역의 마한 지역이었던 것들. 얘들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백제한테. 자, 봐요. 이 얘들을 제압하지 않고 바로 고구려 올라갔을 경우 얘들이 치고 올라가면 백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야. 남쪽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니까. 여기를 먼저 쳤다는 얘기 뭐죠? 남쪽을 먼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북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남쪽이 불안한다면 뭐 북진을 시키면 되게 부담스러워. 혹시 얘들 올라오는 거 아니야? 군사 다 올라왔는데? 힘들잖아요. 순서 잡으시면 돼요. 마한을 먼저 공격하고 북진했다. 평양성을 공격하게 됐다. 순서 꼭 잡으셔야 돼요. 순서를 몰라도 됩니다. 3번, 오른쪽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별표를 5개. 빈출이라서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서지방, 일본 규슈지방을 진출해 고대 상업세력을 형성. 남중국의 동진과 친교했다. 동진이 몇 줄 긋습니다. 동진과 친교하였다. 동진과 친교했다. 지도를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렇게 지도 한번 그리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규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요서 지역과 교류했대요. 하나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이 산둥반도거든요. 산둥반도하고 교류했다는 지문을 요즘에 잘 안 써요. 국정교과서에도 이거 잘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둥지방에 교섭했다는 얘기는 일제강점기에 신채호 선생이 기록했던 내용 때문에 우리 국정교과서에도 백제가 산둥과 여수와 규수 지역과 교류했다는 지목이 나와 있을 뿐이지 최근에는 산둥반도는 빠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채호 선생이 쓴 역사서가 우리 현대사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야. 근데 신채호 선생 말을 믿고 산둥과 교류했는 건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야. 왜?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 교재도 산둥반도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소와 규슈적 잡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거기 어디죠? 요소입니다. 요소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자, 봐봐. 여기가 요동이잖아요. 요동도 아니고 요서잖아요. 그죠? 요와 건너 서쪽이잖아요. 요서 지방과 교류했잖아요. 요서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정치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멀쩡한 나라 요서 지역이 왜 갑자기 백제의 나라를 빼앗기냐는 얘기. 일정 시간. 무슨 시기죠? 5, 16국의 혼란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5호 16국의 혼란기래요. 자, 5개 호자가요.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아닌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민족인 오랑캐들이 5개 나라를 아니 16개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5개 오랑캐들이 16개 나라를 세웠다. 이걸 5호 16국 시기다. 가장 혼란 시기에 자기 나라 땅이 어딘지 자기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잘 모르는 시기에 근초왕이 이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경략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 기간 동안 경략하였다. 중국의 5, 16국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들 에워서 풀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5대 19시기하고) (5, 16국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10세기 왕건이 중국의 혼란기의 그 빈틈을 이용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죠? 네. 5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오랑캐고 5대 19 시기. 5, 16국, 5대 19. 됐습니까? 4세기, 10세기, 600년 전 얘기야. 600년 전 5호 16국. 오랑캐 녀석들이, 5개 오랑캐 녀석들 16개 나라를 만들 혼란기야. 자기 나라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를 지켜야 할지 잘 모르는 시기에 백제가 쓱 가서 일정 기간 경략하게 되었다. 통치했다. 5대 16국은 10세기 왕건이 우리 후삼국 시기를 갖다가 통일하는데 중국에 눈치 보지 않고 여기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선택지 장난 되게 많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하란 얘기야. 이 부분을 갖다가. 5, 16국, 5대 19국. 오케이. 근데 알겠다 하시는 분 눈치가 하나도 없어. 그러는가 봐. 이 정도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졸리면 저 친구처럼 뒤에가 좀 서 있어. 이렇게. 좋잖아. 그지? 그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4번. 동진으로부터 영동장군 낭랑태수에 책봉되기도 했다. 잘 나오진 않지만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5번. 기초입니다. 박사 고홍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전해지지 않죠. 기록에 의하면 김부식이 고려 인종 1145년 삼국사를 편찬할 때는 고려 백제 신라의 역사책을 참고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고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삼국사기에 썼던 4세기, 6세기, 7세기 썼던 책들은 기록만 남아있고 실존본이 없어요. 실존하지 않아요. 일본의 문화 전파, 아즈키는 한자.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아스카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아스카 지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다. 왕인 박사는 논어와 천자문을 전래하였다. 아즈키하고 왕인 박사 밑줄 보셔야 되겠습니다. 왕인 박사는 논어와 천자문을 전래하였다. 오늘날에 일본 애들에게 한문 가르친 사람이 시켜서 한울천 따지 가르친 사람이 왕인 박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 왕인 박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일까, 백제 사람일까에 대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은 고려 왕건이 최초예요. 근데 왕건도 이름이 성이 왕씨가 아니에요. 건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뭐예요? 호족이고 호족이다 보니까 지방 호족인데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왕건이 최초로 왕시성을 갖게 되는데 한참 전 4세기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왕시성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캐스천이라는 얘기예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추론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인물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를 건너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잡지식입니다. 잡지식입니다. 7번 칠지도 빈출. 칠지도, 칠자경. 칠지도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칠지도가 근초광 때 전파되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림 나와 있을 텐데 이걸 일본에 전파했대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 애들이 역사 애고가는 부분이에요. 일본 애들이 백제 왕이 바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명문의 글자가 있어요. 내가 이 금을 하사하니 당신의 후대에게 길이 대대손손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A가 B에게 주고 다시 니네 후손에게 쭉쭉쭉쭉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기록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바쳤다면 그런 얘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백제 근초광이 최고 전성기인데 일본이 뭐가 무서워서 갖다 바칩니까? 동양의 최대 강대국이 되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칼 도자가 붙었지만 칼은 칼인데 실제 칼의 기능이 아니라 일종의 장신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사품 정도. 즉 예전의 왕들은 신하들에게 또는 부족장들에게 금을 하삼으로써 내가 네 이익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이익상관이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명분에 의해서 간 건데 가끔 역사를 왜곡하는 문 중에 하나이다. 사료가 갑니다. 요소지방 진출.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소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것을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하더라. 진평현 밑줄, 요소지방 밑줄만 치워 사료가 나왔을 때 근초광 시기 사실을 지문으로 골라냈으면 쓰겠습니다. 침유왕 갑니다. 1번은 필요 없어요. 자, 침유왕 봐봐. 384년에 취임해서 385년에 2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죠? 2년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책에 잘 나오는 이유는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유왕.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진의 승려. 자,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답해 보세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동진이니까. 소승불교. 오케이? 소승불교 핵심이 뭐다? 중생구제입니까? 개인해탈입니까? 개인해탈이야. 남쪽은 굶는 사람 없어요. 한강 이남에서 밥 굶는 사람이 없다고. 대신에 고구려 쪽은 어떻게 북부지방에 수확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굶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대승불교야. 중생구도가 우선이야. 스님들이 본연의 모습인 개인의 해탈을 목적으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먼저 굶어가는 사람을 먼저 구제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게 그게 고구려의 북방불교라는 얘기. 그게 대승불교라는 얘기야. 남쪽에는 뭐야? 소승불교라. 승려들이 본연의 일에 전념했다.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아신안 갑니다. 강개투단의 공격을 한성을 함락당하고 영원히 노객이 되었다는 맹세를 하였으며 밑에 태자인 전질 예교사조를 파견 이는 고구려를 견제할 의도로 보였습니다. 거기 사료가 나올 겁니다. 노객에 동그라미 칩니다. 노객이 되겠습니다. 강개투단의 공격보다 한성을 함락당했습니다.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비유한 겁니다. 나제동맹 결성 정도만. 고구려의 남한을 대비 나제동맹이 결성되었다. 장수왕입니다. 계로왕 갑니다. 계로왕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 사료가 나오기도. 북위에 국서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였고 장수왕에게 아차산상에 전사했다. 북위에 동그라미 치시죠. 계로왕 시기. 여기가 북입니다.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장수왕의 남하를 나가달라는 얘기. 즉 북위가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얘기. 자, 아까 장수왕이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교의 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등거리 예교의 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밑에는 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수왕은 어떻게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송과도 통교를 했다고요. 북위가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송과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계로왕이 편지가 사료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되게 다급한 면이 보입니다. 우리 집에 왕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공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라 에어컨 다른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왕자가 있는데 똑똑하지 않지나 당신의 매일 타는 마국간에 말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절실하죠. 자기 자리를 보위를 물려받을 왕자예요. 이게 북위에다가 보내서 마국간에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공주 딸이 있긴 하지만 이쁘진 않지만 당신 왕의 첩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기 아들, 딸 얼마나 이해합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잖아요. 자기 가족인데 이렇게 마구간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딸이 이쁘진 않지만 당신 첩으로 주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얼마만큼 절실한 모습이 보이는 얘기죠. 됐습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로왕입니다. 괴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장수왕입니다. 북위에 보냈습니다. 꼭 잡으셔야 합니다. 계로왕, 장수왕, 북위에 보냈다는 사실. 장수왕에게 이길 수 없는 방법이니까 북위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북위가 이걸 실천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왜? 장수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장수왕이 너무 잘 알아요. 북위는 이때 왕이 한 5명 정도 바뀌었어요. 누가? 장수왕 제80년 동안 장수왕 어떻게 철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혼자. 그런데 북위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게 어린애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 아버지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 장수왕은. 그만큼 정치 경륜이 쌓이고 예교 능력이 쌓였기 때문에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사료 이거 나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국간, 첩, 계로왕, 장수왕, 북위 3일째 딱 세팅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한 문제 맞추려고 고생하잖아요. 네. 문주왕 갑니다. 계로왕이 아차산성에서 사망합니다. 장수왕의 남하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 남천시대, 남쪽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시대가 됐다. 이걸 남천시대라고 합니다. 문주왕이 475년, 한 3년 만에, 3년도 안 되는 시기 재임 기간에 죽습니다. 누구에게? 해씨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이 남천시대에 보면 웅진으로 천도하죠. 오늘날의 공주죠. 수도를 옮겼다. 옮길 천자, 수도를 옮겼다. 또는 같은 말로 남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남천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웅진에 가서 왕들이 자주 시해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봐봐. 기존의 서울 세력과 웅진, 즉 오늘날의 공주 세력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거야. 자, 사람만 옮겨가는 게 아니다. 수도가 옮긴다는 게 세력도 같이 옮겨가는 거야. 야,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고. 이거 보따리 써가지고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갔다고. 공주에는 뭐가 있어? 기득권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기득권 호족 세력이 있다고. 그럼 외부에서 여러분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서울로 내려왔다 해서 봐주는 거 아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당연히 파워게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장 큰 건인 왕이 자주 시해되는, 암살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큼 왕권이 약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청왕 갑니다. 신라 소주왕 때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여 결혼동맹이 성사됩니다. 고구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나대 동맹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뜻이야. 즉 혈맹관계, 결혼관계를 통해서 자식들 결혼관계를 통해서 고구려의 남하를 막겠다. 그 대표적인 동청왕이다. 웅진 토착 세력인 백씨, 사씨, 연씨 등을 등용, 한강에 이주한 귀족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자 했다. 했던 얘기입니다. 백씨, 사씨, 연씨들은 공주의 토착 세력이고 그 나머지 세력들은 서울에 내려온 세력들. 파워게임이 이루어졌다. 국방력 강화책으로 나선 쭉쭉쭉 이거 안 하셔도 돼요. 5번 안 하셔도 돼요. 아니 3번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3번은 빼셔도 됩니다. 백제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중흥시대. 봐봐봐. 중흥은 우리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르네상스란 말은 부흥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백제 4세기 근초왕 최고 전성기를 가져왔다고. 그런데 고구려 5세기 주명 아저씨죠. 광개토왕 장수왕 때문에 백제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계로왕이 죽자 공주까지 내려왔다고요. 공주의 왕들이 자꾸 피살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하나 탁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잘 나갔던 시기를 되살리겠다는 거야. 이게 부흥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백제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의 4세기 최고 전성기, 5세기 쫄딱 망했다가 다시 6세기 들어서 부흥의 시기로 온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다시 봐봐. 우리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 태종, 세조때 되게 전성기예요. 그죠? 그럼 중기를 오면서 임진왜란이 먼저 쫄딱 망해버렸어, 우리가. 청나라에도 당하고 일본에도 당했다고. 그다음에 영종조 시기를 우리도 뭐라 부른다고 다시? 18세기 영종조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라 불러. 즉 부흥의 시대라 불러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전제일 거면 앞에 되게 잘 나간 시기가 있다, 쫄딱 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이야.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 흐름 보란 말이야.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잖아. 개념 잡으시고 흐름 잡으라고. 그래야 내 역사가 내 여기에 들어와. 여기 밖에서 기억이 오래 가는 거야. 달달달 암기하는 것은 일주일 못 간다. 일주일 뒤에 선생님 보잖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일도 안 나. 요즘 말로 일도 안 난다고. 선생님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중흥시에 갑니다. 르네상스로 간다는 무령왕입니다. 첫 번째, 왕권강화. 동성왕을 살해한 백시귀족을 숙청했다. 그 백시성을 가진 사람은 동성왕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가장 측근이 경호실장이잖아요. 왜냐 지금 그죠? 자기 신변 보호할 경호실장이 동성왕을 시해하고 보니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왕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주 가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공주의 중심지 있다면 이렇게 봐봐. 예각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200에서 한 3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쭉 강이 흘러 이렇게. 이 성 하나를 갖다 얘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앞으로 왕 되겠냐고 거기 세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한 다음에 무령왕이 권력을 쳤어요. 무령왕은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다시 돌아왔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무령왕에 대한 스토리는 좀 나중에 시간 남아 하겠습니다. 무령왕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고.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전임 왕을 죽였던 사람을 제거해야지. 그래야 자기 본인의 권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 그 백시를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백시 귀족들을 숙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백시들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이 효수형에 취했습니다. 효수형이란 목을 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무 꼬챙이에 걸어서 저작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목적은 뭐예요? 반란입, 역모 이렇게 해서 걸리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 효수형이 취해야 된다. 22담론 빈출. 말이 필요 없어요. 빈출이에요. 지방에 22담론을 설치, 특별행정국을 설치해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 왕의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할 목적. 빈출이 22담론은요. 22담론을 설치했다. 3번 빈출이에요. 별표 5개 다 지금. 중국 남조의 양나라입니다. 우리 아까 이진남북조 배웠죠? 이진남북조 할 때 기억나세요?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고. 우리 정심하기 전에 우리 이진남북조 배웠으니까. 기억나세요?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큰 나라가 양나라였다고. 6세기에 양나라였다고. 양나라와 백제가 교류가 되게 활발했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한다? 북쪽.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라는 뜻이에요.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남쪽. 남쪽에 있는 왕조 국가란 말이야. 그럼 출제위원들이 뭘 장난칠까? 봐. 북조의 양나라와 백제가 교류하였다. 여기다가 남조가 아닌 북조라고 살짝 집어넣어서 말장난친단 말이야. 그럼 암기하는 방법은 무조건 틀린단 말이야. 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다니까. 이거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냐고, 여러분 머리가. 이거 말고 과목이 5과목 해야 되는데. 오케이? 밑에가 뭐야? 남조. 위가 뭐야? 북조라고.
남쪽에는 왕조국가, 저기는 뭐야? 북쪽에는 왕조국가. 양나라 밑에 여기 있잖아. 남조잖아. 남조에 양나라와 교류하였다. 백제가. 이렇게 해야 되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틀린 질문 만들어지게 한다고? 북조에 양나라와 백제가 교류했다.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이게 개념 정리하고. 그 중국 역사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오케이?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 게 여기야. 그래서 여기도 잘 나오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백제에 불교 교육됐기 때문에. 북위도 잘 나오지. 왜 잘 나올까? 강개토하고 장수왕식의 나라가 북위가 가장 상대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강개토 대왕이 북위를 점령했다 못했다? 전쟁 중에 죽었다고, 갑자기 죽었다고. 대신에 장수왕은 아버지와 달리 어떻게? 북위에 대해서 어떻게?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로? 애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왕권을 강하고 국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어떻게? 애교의 달인이다. 즉 밑에 있는 북위 밑에 있던 저 밑에 있던 송나라하고도 교를 통해서 북위를 견제하는 되게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다. 지금 우리 보시죠. 북한과 이렇게 가장 같은 동족이지만 라이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적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비슷하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봐봐봐. 중국에서 내려다 봐봐봐. 가장 지근거리 북한이고 쭉 내려가면 남한이 있잖아. 남한과 북한을 표현한다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 봤을 때 북한이 순망치안에 해당되는 거야. 북한이 입술인 거, 우리는 자기는 이빨인 거야. 북한이 우리나라에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입술이 사라지면 중국이 이빨이 싫어온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라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뭐 어떻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순망치안을 하기 싫으니까. 무슨 말이지 갔어? 그게 현재 우리 국제 정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본다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두 개 나라가 껴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5세기 상황과 지금 21세기 상황이 거의 흡사하단 말이야. 한자 사자성어로 해결되잖아.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렵다고. 그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배에서는 입술이 된다고. 좀 이해 갔어? 국제관계가? 멋진 단어 쓰지 않냐? 순망치한.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써요. 저는 가져다 써먹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양과 교류, 남조의 양날의 사신을 예교관계를 강하고 양으로부터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 밑줄, 영동대장군 밑줄 자기를 받았대. 이런 자기를 받았대요. 왜일까요?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제후 국가에 주는 자기예요. 되게 폼나는 것 같지만 봐봐. 황제 국가가 제후 국가에 주는 자기라고.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약간 좀 떨떠름한 거야. 아이씨. 우리 시각으로 약간 떨떠름한 거지. 근데 그 시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에요. 황제 국가가 제후 국가에 자기를 주는 거야. 장군의 반열에 올려준 거야. 근초가 무령왕을요. 그다음 일본의 다냥이와 고아물을 파괴 내와 교류하였다. 이건 우리 역사책 삼국사기 어디에도 없어요. 일본 서기를 갖다 쓴 거예요. 참고로 써놓으세요. 일본 서기를 참고해서 쓴 거라고. 삼국사기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양나라 사신을 통해 고구려를 깨뜨리게 다시 동해의 강국에 대해 더 천명하였다. 동해의 강국 밑줄 보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옛 백제 땅을 해보겠어요. 백제 땅을 해보겠다고요. 한강 이남, 오늘날 파주, 고양, 개성 이 부분을 일부분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대가의 압박. 삼진강 하구의 하동 지역인 대사진, 다사진까지 탈취해 대가를 압박하여 애와의 교류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대가의 지역을 확보하겠다. 삼진강 하구에 밑줄었습니다. 삼진강 하구 주로 하동 지역이죠. 경상남도 하동 지역. 즉 광양하고 경계선이 있죠. 섬진강. 제방을 축조하여 유랑밀 구제 농사를 지었다. 안 하셔도 됩니다. 8번의 별표 5개입니다. 무령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2023년도 국가직, 지방직 분석 표 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무령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예, 무령왕 너무 많이 출제돼가지고, 예, 여기 출제가 된 적이 없다고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2024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령왕은 가능성이 되게 올라간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냈던 문제를 내년에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그 많은 범위 내에서 똑같이 또 낼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 출제자 맘이니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내년에 출제위원들이 전년도 기출문제 다 가지고 들어가요. 뭐가 출제돼 보는 거야. 수준도 보는 거야. 패턴도 보는 거야. 근데 작년에 무령왕을 출제했어? 그럼 올해 또 낼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능성이 좀 높이 나갈 것이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하나씩. 1971년 공주 송산리에 처음 발굴되었다. 다 기출 지문이에요. 송산리예요. 요거 물어봅니다. 그다음 연도도 물어봅니다. 1971년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박정희가 1972년 11월 달에 10월 류시를 반포 11월 달에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정치에, 모든 사람들, 모든 시선들이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요. 국민들이요. 박정희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막 개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이 막,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71년 갑자기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여기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살짝 돌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정치인들이 되게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큰 문제가 이슈가 되면 다른 거 하나 뻥 터뜨려서 방향을 딱 돌려버리는 거. 시선을 돌리는 정책. 이쪽 여론 정치를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71년이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이에요. 몇 년에 무령왕이 발견된 시험 물어본 거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처음 발굴했다. 연화문 벽돌이다. 연화문 벽돌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르게 보면 이것은 벽돌 무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무령왕 시기 6세기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건 중국의 양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벽돌이 뭐냐면 우리 흙 있잖아요. 진흙 있잖아. 항토. 진흙을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와 규격을 만들어서 커다란 밀폐된 가마 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도자기 굽듯이 집어넣어서 밀폐 딱 해버려요. 나가는 구멍,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에 밀폐된 공간이 1000도, 1200, 1400, 140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이 우리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가마가 들어온 것은 후백제 견훤이 집권했던 9세기 말 10세기 상황이에요. 6세기야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마가 만들 수 있는 기술 400년 전에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다 달라요. 양나라에서 배가 싣고 벽돌을 가져왔을 것이다. 썰 하나. 두 번째, 양나라에 가마털을 만들고 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별도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마에서 별도의 벽돌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썰 하나. 다 가설이에요. 본 사람 없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선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무덤이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이건 뭐야? 양나라 무덤 양식 그대로 똑같이 답습했다. 그 양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했다. 전달됐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다. 또 연화문, 연꽃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적벽돌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연꽃 이렇게 연꽃이 그려졌다고요. 연꽃은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중에 한생한 다음에 연꽃으로 한생한다는 썰이 있어요. 그럼 그거 연화문 벽돌은 뭘 의미하죠? 불교가 널리 퍼졌음을 알려주는 거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 양식으로 금제관장식 지석 밑줄 그었습니다. 지석. 현존 최고의 지석입니다. 현존 최고의 지석입니다.
뒤에 이제 무령왕릉이 나올 텐데요. 예. 무덤 안에 보통 우리가 비석은 무덤 밖에 세우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이렇게 된 무덤 안에 본인 이름이 무령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요. 처음으로 우리 역사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왕 중에 왕의 무덤으로 보통 추정이 될 뿐이지 확신은 주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본인이 무령왕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겼다고요.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는 걸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마누라가 먼저 죽고 나중에 3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같이 합장했다. 이 무덤은 부부가 같이 묻어 있는 합장묘예요. 부부가 동시에 같이 죽어서 같이 묻으면 편하고 좋겠지. 나중에 여러분 결혼 안 하시면 결혼할 때 항상 신랑 신부가 말도 안 되는 맹약식 하는 게 우리 한날 한시에 죽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교통사고밖에 없어. 둘 다 독국 먹고 자살한 것밖에 없다고. 그럼 불운이지. 한날 한시에 막 사랑할 때 막 저런 얘기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예. 사랑에 눈이 멀다 보면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열심히 살다가 한날 한시 죽자. 교통사고밖에 없어.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년쯤 지나기 시작하잖아요. 마누라 삶이 따로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어요. 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봐보세요. 엄마 아빠 막 사랑이 막 불타진 않죠. 그냥 저 산 넘어 멀리 뭐 불구경 하듯이 가끔 쳐다보지 않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분 반대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합장묘가 아닙니다. 네. 합장묘가 아니라는 얘기 뭐야? 누군가가 부부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렀고 나중에 뼈만 별도로 추려서 같이 묻었다는 뜻이야. 이 합장묘.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3년상을 치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3년상은 뭐죠? 유교 사상이에요. 뭐가 나온 거야 지금 현재? 불교 나왔고 뭐가 나왔어 지금? 유교 사상이 나왔어요. 이제 도교만 나오면 되겠네? 왜? 무령왕릉 유불선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상의 복합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석수, 진묘수. 자, 봐봐. 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쫙 하고 서 있어요. 이렇게. 생전 보지 못한 가상의 두물이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이렇게. 곤충 같은가? 곤충 아닙니다. 가상의 동물, 석수가 돌로 만든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숫자예요. 일종의 이게 우리 강화문 정물에 가면 혜태상이 있어요. 혜태상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 입구에 들어오는 잡신을 막겠다는 그런 의미로 만드는 게 석수, 가상의 석수가 들어가 있더라.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더라. 석수 또는 진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 무령왕릉에 딱 입구 딱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매표소까지 전부 다 진묘수가 쫙 입구소 쫙 서 있어요. 나열되어 있어요. 통로에 쫙 석수가. 가는 순간부터 책에 나왔던 석수들이 드디어 나오는가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청동 제품, 양나라 동전이 발견되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금송관이 발견되었다. 금송관도 미술 보셔야 됩니다. 금송관이 발견됩니다. 우리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 나무 색깔이 골드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되게 고급 원목이에요. 고급 원목이어서 일본에서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 소재입니다. 즉 장례식 때 쓰는 원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백제의 무령왕릉의 금송관으로 선물을 받아서 금송관에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장례 치러야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오는 시절이 아닌데 아까 몇 년상 치른다고 그랬지? 3년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건너와서 우리가 목재를 손질해서 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금송관을 썼다는 얘기예요. 되게 고급 수목 중에 하나였다. 부부 합장묘인데 왕의 하나, 왕비의 거 하나.
목각이 두 개를 구성되어 있다고. 오케이? 부합장이라고. 뼈를 같이 합쳐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말하는 합장은 부부가 합장을 뼈만 합치는 게 합장이라고 하는데 저 시기는 왕의 목각, 왕비의 목각 따로따로. 오케이? 실제로 무령왕릉이 있는 그 산의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금송나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꼭대기 가시면 여기 높은 평지가 있는데 여기 거물터가 존재합니다. 거물터가 여기서 왕비가 먼저 죽다 여기서 3년상을 치렀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동해서 관에다 입관했다 이런 기록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가기 어렵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지. 하긴 뭐 가까운 강화도도 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했지 뭐. 공주 무슨 공주야 여러분들이. 성황 갑니다. 중흥정책.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하였다. 국호를 남부이라고 했다. 일시적이라 적어놓으세요. 백제 이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황 전기 일시적으로 남부이라고 칭했다. 즉 부유족의 뿌리라고 본 거야. 우리는 저 북쪽에 있던 부유족이 남하에서 세운 거다. 즉 주몽의 후예다. 주몽이 부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원조와 비류가 부여 사람이고 웅진에 사비를 천도했다. 사비를 천도한 이유가 뭘까요? 멀쩡하게 공주 잘 나가고 있는데 공주가 단점이 뭐냐면 갇혀있어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 바다로 연결되는 게 없어. 근데 부여는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발전을 깨하기 위해서는 부여로 천도할 수 없었다. 제도 장비. 중앙 육자평 제도를 개편하여 내관 12부, 예관 10부 수도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22부로 확대했다. 22부 몇 줄 긋습니다. 22부로 확대했다.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5부 5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수도를 천도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들이 등장하는 거. 그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 불교 진흥갑니다. 겸 이걸 등용하여 불교를 장려하고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교와 불상을 전파했다. 놀이사치계, 겸익 밑줄 그으면 되겠죠. 가끔 놀이사치계 일본어처럼 들리죠. 백제어에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는 백제어가 놀이사치계, 백제인이에요. 놀이사치계가 일본의 불교와 불상을 전파했다. 나제동맹 결렬. 신라 진흥왕과 동맹하여 한강을 일제 회복했으나 자, 신라 진흥왕 20대 왕입니다. 젊은 혈기 여러분 정도의 나이들의 진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성왕은 선생님 나이 때 50대쯤 되는 왕입니다. 근데 사위와 장인어른이에요. 결혼동맹을 맺은 거니까 진흥왕의 쪽에서 공주가 백제로 시집가서 백제가 이렇게 진흥왕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일시 점령했어요. 근데 진흥왕이 야욕을 부립니다. 성왕을 무시하고 일시적으로 성을 점령하고 오늘날의 서울을 갖다가 신라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차지해버린 거야. 그러자 성왕의 아들, 첫째 아들이 훗날 이덕왕이 되는 부여창이 전쟁을 도발하게 돼요. 그 결과 자기 아들 위로하기 위해서 성왕이 부여창에 가는 도중에 신라 진흥왕의 부하들에게 체포돼서 진흥왕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목을 참해서 죽여버려요. 어때요? 자, 사위도 필요 없고 장인어른도 필요 없어. 나라와 나라 간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치? 좀 살벌하지 않아? 여러분 남성들 생각해봐.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부인이 생길 거고 장인은 장모님 생길 거고 처남들이 생길 텐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갓집 말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백제와 신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진흥왕과 동맹하여 일시 한강 유역을 회복했으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 다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왕은 격분하여 대가야 및 일본과 합세하여 대가야 일본 밑줄 그어야 돼. 대가야 일본이 합세하여 군사를 잃고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결국 김무력 장군이 밑줄 그어야 돼. 김무력은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세요. 가야 출신이고요. 금강가야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김무력은
가야 금강가의 마지막 멸망해가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예, 아버지가 항복해버린 거죠. 신라에 항복해버리고 김무력을 포함한 김무력의 형제 삼형제가 신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이 되는 겁니다. 예. 김무력 장군의 관산성 밑줄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120년에 걸친 나제 동맹은 결렬되고 백제는 가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결국은 성왕이 죽죠.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참형을 담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자기 장인을 목을 쳐서. 근데 본인이 쳐 죽인 게 아니라 저 밑에 요즘은 군대를 치면 이등병 이제 막 입대한 친구한테 사람을 죽일 때 격에 맞는 사람이 죽여야 돼. 백제 장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죽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 격에 맞게끔. 근데 이제 이등병 원애한테 칼을 쥐어주고 백제 성왕을 치게 했어요. 목을 쳤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을 신라로 가져가서 야사 기록입니다. 신라 궁궐 입구에다가 밑에다가 매설했어요. 매일 신하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이걸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아버지 목을 잘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궁궐 입구에다가 계단 밑에다가 초성 밑에다 매설해서 매일 받고 다닌다 생각해 봐. 어떨 것 같아? 우리가 무덤도 안 올라가잖아. 그잖아. 우리가 무덤도 안 올라가고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A만 차리고 오잖아. 그치? 근데 매일 이렇게 받고 다니는 생각해 봐. 신하들이 매일 받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이 백제 그 뒤에 왕이라 생각해봐. 어때? 속이 열불나지? 그 희실 일부 수습해서 백제가 장례를 다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멋진 향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아버지를 잃게 되었던 부여창 왕자.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이 창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부여창왕명 석조사리감 아버지를 위해서 멋진 향로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예, 본인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전사했으니까 전쟁터에서. 예, 되게 백제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남조선에서 문물을 계속 수입했다. 무령왕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덕왕 가겠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를 협공하자는 국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법률사 창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왕사를 건립 시작하였습니다. 완성은 무왕 때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성왕을 위해서 금동대항로 밑줄 긋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금동대항로. 근데 갑자기 자기 큰아들이 갑자기 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돌로 만든 석조사리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리는 부처님이 죽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뼈 일부분 또는 이런 구슬이 나오게 돼요. 이걸 사리라 불러요. 그 석조 돌로 만든 요즘 이런 보관함을 만들어서 사리를 만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극락왕생하라는 의미죠. 석조사리감을 만들었고 제자가 창왕이란 본인이 살아생전 이름이 부여창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묘가 이덕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덕왕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농담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세종대왕 모르잖아요. 세종이 죽기 전에 자기를 세종이 부를까 누가 알았겠어? 몰랐지. 그렇잖아. 다 마찬가지 아닌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들 전부 다 죽을 때 나는 성왕이에요, 성종이에요, 태종 이방원이요. 없다고. 묘호는 죽고 난 다음에 후손이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해서 붙이는 게 묘호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름이 뭐라 불렀다? 창왕이라고 불렀다고. 왜? 성이 부여고 이름이 창이기 때문에 창왕이 살아생전에 명을 했대. 우리 아들내미가 죽어서 극락왕생하라고 석조로 만든 석조에다 사리를 넣는 그릇을 만들어 보관했다. 좌측에 보시죠. 부여 능산이지에서 발견된 창왕이 명에서 만든 석조사리감이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 영혼을 갖다가 달래기해서 만든 게 이거였다.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왕하고 그 선왕공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좀 읽으세요. 전설로 내려온 얘기 읽으시고요. 다음 7세기 백제는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쉬겠습니다.